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는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적대 관계를 이어온 북미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죠.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시점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한반도의 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6.12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장면들을 보셨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취재를 담당했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영훈 기자가 돌아왔는데요. 취재 뒷이야기부터 듣고 전문가와 함께 비핵화 후속 조치 관련해서도 밀착 정상회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장영훈 기자? 네, 지난 14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9일날 출발을 해서 14일에 돌아왔는데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오늘 16일에 돌아올 계획이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스케줄을 좀 넉넉하게 잡아놨었는데 네. 일단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좀 부랴부랴 비행기 예약편을 바꿔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지난 12일 날 그리고 11일 날, 10일 날도 그렇고 그 북미 정상회담을 저희는 이제 TV를 통해서 계속 보면서 참 많은 감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면들을 봐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랬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 싱가포르 현장에서 봤었던 북미 정상회담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현장에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프레스센터에 많이 있다 보니까 내신 기자들 그리고 외신 기자들하고 함께 있는 기회가 많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는지를 네. 알 수 있었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만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 세계적인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 상황 그리고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어쨌든 전 세계가 이번 회담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특히나 취재 열기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이번 회담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는 장면에서 당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도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는데 북미 정상이 만났던 6월 12일 현지 시간 9시에 당시의 미디어 센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일단 박수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좀 함성이랄까요? 그러니까는 좀 놀랍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 특히나 두 정상이 인공기와 그다음에 성조기가 6개씩 각각 네. 6개씩 있는 그 입구에서 손을 잡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탄성 이런 것들을 지르는 모습들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만큼 그동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장면이 그날 그 자리에서 연출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놀라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미디어 센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 기자들도 많이 갔지만 외신 기자들 또 해외 매체에서도 워낙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세계적인 외교 이벤트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했을 텐데 현장에서 그런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일단은 굉장히 뜨겁다, 취재 열기가 뜨겁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NHK 일본의 NH 같은 경우에는 취재진만 100명 가까이 보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은 굉장히 취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 왜냐하면 북한 그리고 미국 어떻게 보면 한쪽은 초강대국의 정상이고 또 한쪽은 우리들 이미지 속에 굉장히 썩 부정적인 인식들 그리고 썩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상.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정부에서 굉장히 경호에 신경을 각별히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까이 가서 뭔가 취재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자들이 취재 열기, 취재 열의는 많았지만 그만큼 보다 많은 내용을 전달하거나 많은 내용을 담아내기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동등한 입장에서 정상회담은 했지만 세계의 어떤 시선이나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뭐 같은 레벨에서 소위 쉽게 말해서 그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경우가 뭐 삼엄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또 취재 외적으로도 좀 혹시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일단은 그 경호 뭐 이런 부분 말고도 싱가포르라는 곳이 일단 기본적으로 덥습니다. 네. 더운 데다가 최근에는 우기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습하고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장에 직접 가까이 가지 못하고 실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언론들 표현으로는 이제 뻗치기라는 것들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각 숙소에서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랬죠. 바깥에서 예. 이제 기다리면서 뭔가 나오는 장면 하나를 스케치하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을 외부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일부 기자들은 그 일사병 같은 걸로 쓰러지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 굉장히 물리적 환경도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정상회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정부, 미국, 북한 모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번 회담을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현장 깊숙이 들어가서 뭔가 뉴스를 전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 기자는 이런 뭐 외교적인 그리고 남북 관계 여러 큰 이벤트를 현장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북측 매체 언론인들 기자들을 많이 접촉을 해봤고 또 얘기를 실제로 많이 나눠봤을 텐데요. 근데 이번에 혹시 싱가포르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대표단이 약 한 18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중에 100명 정도가 경호를 아하. 담당하는 경호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80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이제 외무성이고 그 외에 기자들 약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경호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경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대표단 전체에 대한 경호가 굉장히 상황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기자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때 북측에서 기자들이 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북한의 변화상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물어보고 네. 듣기도 하고 또 그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주기도 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여유, 상황 이런 게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겠죠. 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러 가지 뭐 이야기거리 실제로 막 많은 얘기거리들이 터져 나왔는데 여러 조각들 중에서 이번 장영훈 기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 한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크게 세 가지 장면을 꼽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많군요. 하나가 아니고 세 개.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째는 6월 10일 날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날 때, 그러니까 그 북한의 지도자가 중국이 내어준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오는 모습. 더군다나 노동신문, 북한의 가장 최대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오르는데 비행기에 오성홍기가 네. 아주 크게 걸려 있는. 결국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소 체면이 구기더라도 뭔가 한다라고 하는 북한 지도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라고 싶고요. 네. 또 하나의 장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참관을 나갔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11일 밤에 전격적으로 그렇죠? 네. 참관을 나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보는데요.
그러니까 군중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데 가서는 거기에 이제 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카이 파크에 와 있는 그 일반 관광객들 많았을 텐데요. 관광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럼 없이 손을 흔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모습.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서 그런 대중들과 접촉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나 그 셀카를 같이 찍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그걸 가지고 자유분방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역시도 김정일 위원장과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하나 느낄 수 있었고, 끝으로는 정상회담 첫 번째 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그러니까 처음에 그 호텔 앞에서 악수를 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위해서 들어가서 두 사람이 환담을 나누는 그 모두 발언에서 처음 내놓은 이야기가 과거와의 결별을 시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과거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동안과는 다른 북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회담 취재 뒷얘기 장영훈 기자랑 나눠봤는데요. 리포트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집중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전화하겠다고도 밝혔는데 북미 정상 간 한라인 가동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한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We have communication. It's a very good thing.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실제로 일요일인 오는 17일 미국의 아버지 날에 북한에 전화를 걸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첫 정상회담에 이어 정상 간 수시 의사소통 채널까지 가동될 경우 오랜 불신을 걷어내는 동시에 후속 고위급 회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 간 공동선언에 CVID 등 비핵화 로드맵이 결여됐다는 지적에는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agreement says there will be total denuclearization. Nobody wants to report that. So the only thing I did was I met. I got along with him great. He is great. We have a great chemistry together. 그러면서 북한에 양보한 것은 없다며 북한 김정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는 핵무기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는 핵무기 제거가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이 자리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영훈 기자는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네. 예. 양 교수님, 지금 뭐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상 간의 직통전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통전화 한라인을 통한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직통전화 한라인 이건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네. 1단계 양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또 만남 이후에 직통전화 이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양 정상의 신뢰 구축됐다. 이에 대한 방증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양 정상이 이렇게 이 직통전화를 자주 활용한다 하면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더 나아가서 관계 정상화 여기에서 양 정상이 직접 챙기겠다. 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뭐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서로 내 책상에 있는 핵 단추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협을 했고 서로의 악의적인 별명을 불러가면서 감정을 자극하면서 그런 감정 싸움으로 갈등을 고조시켰는데 정말
너무나 180도 다른 이런 모습들,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분위기 좋았다는 거는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시켜 올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전화번호까지 소위 뭐 남녀 관계에서 전화번호를 주는 것도 마음이 가야지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적대 관계에 있었던 두 정상 사이에서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번호를 줬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이번에 북미 사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성명의 서문격인 부분에 보면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 네.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 구축을 통한 비핵화라는 것에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결국은 일반적인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뢰라는 건 결국 소통을 통해서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2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체제 보장이라든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동성명이 나왔고 이제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로 향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어쨌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는 상응하는 조치들을 내놓아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단순히 아래쪽에서 아래급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정상들이 직접 통화를 하고 직접 의논을 하고 그 의사소통 속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 이러한 것들이 물론 단순하게 비핵화에서 어떤 조치를 이끌어낸다, 관계 정상화에서 어떠한 관계를 이끌어낸다라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빌딩해 나가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 통화 어떤 얘기들, 어떤 기반으로 어떤 얘기들을 할 것이다. 뭐 장효은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비핵화 협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북미 관계 이것만 보고 놓고 볼 때 세 개의 축이 함께 움직인다. 첫 번째 축은 양 정상 회담. 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정상 간의 한라인 직통전화. 세 번째 축은 정상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양 정상이 합의한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속도를 내고 또 폭도 넓어갈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양 정상 간의 첫 직통 정상, 우리 이 장 기자님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도 이 싱가포르 만남 이후 일주일 정도 흘렀다. 인사.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70의 생일이었죠. 생일에 대한 축하. 아하. 또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12일 날 정상성명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역사적인 만남이었고 세계의 회담이었다. 네. 그래서 서수에 대한 자평 이렇게 하겠죠. 또 그리고 빨리 정상성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위급 실무회담 개최해야 된다. 이 속에서 또 이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관계 정상화, 속도 내자. 이 정도로 서로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희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화상 통화, 영상 통화 같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정상 간의 통화니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서 사실 조금 그 다른 해석, 좀 우려를 내놓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들을 제대로 이행을 할 것이냐. 예컨대 CVID가 이번에 합의문에 들어갔네 마네 이걸 가지고 또 갑론을박도 있었고 그런데요. 이제 일단 관련 내용을 먼저 보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etting together next week to go into the details. Secretary Pompeo, next week with John Bolton and our entire team to go over the details and to get this stuff done.
조미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일으켜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 측 조선중앙TV의 입장을 들어보면 가장 큰 게 미국 측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그동안에 줄곧 강조해왔던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행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상을 해줘야지 그 위의 상위 관계에 대한 또 이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약간의 온도차 어떻게 보면 따라서는 좀 또 큰 기류차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 워딩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나오는 발언과 북한 쪽에서 나오는 발언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미국 쪽에서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번 공동성명에는 굉장히 원칙적인 내용들이 담겼죠.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그 북한의 어떤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원칙적인 내용들만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공동성명을 이행해 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은 실천적인 조치들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추가적인 논의들, 추가적인 행동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 그러니까 단계별로 네.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 쪽에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북미 간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숨기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북한 쪽에서는 보다 원칙적으로 그 추가 합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단계별이고 동시 행동이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있을 북미 간의 후속 협상들,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가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마도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네. 북한 쪽에서는 그동안 회담에 나섰던 김영철 부위원장보다는 보다 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계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디테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리용호 외무상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이는데, 네. 이러한 아래급 논의에서, 그러니까 하위 논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북미 간의 이번 정상회담, 특히 이제 비핵화 협상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너무 뭐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북한 측에서는 완전한 핵 폐기를 하고 미국은 거기에 대한 체제에 대한 보장을 하고 뭐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협정, 뭐 종전 선언 이 모든 것들이 이번 한 번의 만남에 다 해결이 될 거다라는 그런 섣부른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합의가 뭐 기대치에 미쳤네, 못 미쳤네, 아니 뭐 이런 정도의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합의 방식하고 이행 방식은 좀 다르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양 정상 간에 일종 합의 방식에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합의했죠. 거기 보면 4가지 합의했지만도 구체적으로 보면은 북미 관계, 새로운 관계 수립을 하고, 그다음 제 한반도의 평화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 제 비핵화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제 인도지산 이야기 않습니까? 네. 이것은 뭡니까? 합의 방식이 있어가지고 포괄적 합의, 이것은 이미 북미 실무자 간에 합의된 방법이 알겠냐 이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행 방식이 있습니다. 이행 방식. 이것은 뭐냐면 이제 단계적이냐. 여기서 북한하고 미국 차이점이 뭐냐면은 단계적이라는 데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 속에서 단계적이 동시성이냐, 네. 단계적 순차성이냐, 이 차이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비핵화에 대한 행동 조치 있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 2개라는 이런 보상 조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비핵화 행동 조치와 미국의 이런 그 경제 제재 해제와 또 체제 보장 이 2가지 있어가지고 동시에 하자. 네. 이것이 뭡니까? 단계적 동시성이라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먼저 이 단계적 있어가지고 이행을 하면은 미국은 그거를 보고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단계적 순차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운운하고 또 지금 이제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체 해체 운운 이런 거 볼 때 아마 단계성을 갖고 여기서 순차성, 동시성. 네. 때론 뭐냐면은 순차성도 할 때 있고 때론 동시성 이런 것을 모두 가미하기 때문에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개최될 북미 간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좀 더 명확하게 다시 말해서 압축된 이행에 대한 압축된 시간표 또 그리고 이거 신고 사찰 검증에 대한 네. 나름대로 원칙 더 나아가지고 이행의 초기 단계에 목록표 이 정도 이 고위급 실무회담 합의하지 않을까. 네. 그것만 보면은 역시 북한하고 미국하고 단계적 동시성이냐 단계적 순차성이냐 드러날 것이다. 그걸 전망합니다. 동시에 뭔가 서로를 주고받는 것 아니면 순차적으로 네가 먼저 해라. 그럼 나는 이걸 하겠다라는 것들을 뭐 그런 약속을 하든 간에 결국은 신뢰가 기반이 되면 뭐 동시에 하든 순차적으로 하든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일단 첫 단추는 꿰는데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점점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서로 뭐 접근 방식을 지금은 달리하고 있지만 또 찾아가는 뭐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상간에 첫 만남이 있어가지고 포괄적 합의했던 거 이것도 역시 신뢰의 증표고 또 더 나아가지고 양 정상이 한라인 이것은 더 역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만간에 개최될 북미 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할 고위급 실무회담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온다 하면은 거기서 결국 뭡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신이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양국 간에 고위급 실무회담 하면 거기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 신뢰를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장 기자는 북미 정상회담 12일 날 끝나고 나서도 이틀 정도 싱가포르 더 머물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 남북미 정상회담이 혹시 열릴까 그런 기대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뭐 언젠가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점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요번에 그러니까 북미가 하고 곧바로 이어져서 남북미가 하는 그리고 남북미가 종전을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전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약속을 하는 그런 방식의 종전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공동성명 안에 사실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절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 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종전선언을 해야 될 그리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에게 뭔가 신뢰를 주기 위한 안보 우려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다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금은 공고화된 종전선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7월 27일에 남북미 정상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7월 27일이 6.25 전쟁이 끝나면서 정전선언을 체결한 날인데요. 네. 7월 27일, 이번 7월 27일은 정전선언을 체결한 지,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쨌든 꺾어지는 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9월 말 10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국 초청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말에서 10월쯤 해서 미국을 방문을 하고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유엔 총회 연설까지 이어감으로써 그리고 유엔 총회 자리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평화와 안정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이벤트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엔 총회가 만약에 남북미 정상들이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 특히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정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장영훈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것을 상상을 해도 참 대단한 또 역사 현장을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문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 뭐 한반도 운전자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는데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종전선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전선언은 뭐냐면 북한의 안보 우려상 해소할 수 있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장 기자님께서 잘 설명했는데 7월 27일 이제 종전 65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북한은 이런 종전선언 이것이 지난 2007년 남북 정상선언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종전선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반도 내 그것도 이 군사 분계선 네. 이 중간 지점에서 하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개성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이 금강산 지역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의미를 극대화하는 그런 나름대로 전략적 목표를 가졌겠죠. 판문점이 아닌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 그렇죠. 그 당시에는 2007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남북미 예를 들어 종전선언 한 다음에는 한반도 내 그것도 군사 분계선 주위에서 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보여주고 또 이제 우리 장 기자님께서 좋은 말씀했는데 이 9월 또는 10월 유엔 총회에서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전략적 목표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유엔 총회에서의 활동 그만 좋은 거 없겠죠. 그렇다면 유엔 총회에서 자신의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도 각인시키는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종전선언 이것을 갖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을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선언하는 건 돼 있죠.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서 또 그리고 북미 정상 간의 합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 추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9월 말 10월 초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 총회 참석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그 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한반도의 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믿음의 표시가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에 오기까지 네. 특히 북미 정상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이 만남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컸다. 또 그리고 중간에 조금 주춤했지만도 그 주춤한 것을 갖다 다시 제자적으로 복원시키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컸다. 막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또 이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 남북, 북미, 남북미에 대해서 조금은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다.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보정자 이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해달라. 그런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되면 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던 나라들 중에서 3개국이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여러 가지 회담들 대화를 나눴고 한반도 주변국이면서도 또 비핵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던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는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외교적인 행보를 앞으로 해나갈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주변국들 움직임도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상당히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2번 방문을 했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어쨌든 항공편을 중국의 항공기를 내주는 네. 그런 어쨌든 파격적인 조치까지도 취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북핵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 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재선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월드컵이라고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어떤 외교적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한번 다녀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전달하고 있고 아마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금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을 했는데 친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도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조만간 북한을 한번 다녀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사를 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도 여전히 지속되어 갈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고 결국 문제는 이제 일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지금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통한 제스처를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때 고노 외상이 내놓은 발언을 보면 여전히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협상에 대해서 뭔가 고춧가루를 뿌려보겠다라는 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해체해야 한다. 결국은 생화학 무기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는 이 생화학 무기는 좀 뒤로 밀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제를 거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만 문제가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까지도 모두 해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노 회상의 이러한 언급을 보면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 북미 간의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맞득치 않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많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일본 정부가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 중요한 행위자로서 참여할 수 있겠는가?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의 나라의 미사일을 다 빼라 말아라 하기 전에 그러면 일본 자위대도 무장 해제를 하든가 참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반도 주변의 외교전들이 이렇게 가열되고 한반도 주변의 평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상황.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핵화의 어떤 약속들을 이행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정말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뤄낸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행보를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반도 문제는 그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산가족 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이게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중재자론 네. 이렇게 해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뭐냐 하니까 북미 정상에서 공동성명에서 특히 아까지 법적 제도적인 담보는 가려면 먼 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을 볼 때 보정자론도 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다시 말해서 북한에게는 미국의 이 체제 보장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보정량을 좀 더 강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정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더 나아가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국제적인 선계에서 주변 국가인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북미 관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조만간에 고위급 실무회담 열린다 하면은 또 북일 관계, 또 북중, 북러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정상 외교를 할까요? 이런 것이 좀 더 배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장용훈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아직도 그 첫 만남, 첫 악수가 생생한데요. 세계의 만남을 되돌아보면서 회담에 참여한 인물들의 시상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올랐을까요? 주연상부터 만나보시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두 주인공의 첫 만남은 나란히 배치된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한 뜨거운 악수로 시작됐습니다. 그 끝은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만드는 공동 합의문 서명이었는데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is it's going to be a very much different situation than it has in the past. 이렇게 두 정상이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무산 직전까지 갔다가 번복됐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밀고 당기기가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과감한 승부사들답게 결국 통큰 합의를 이뤄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누가 봐도 주연상을 차지할 만하죠. 이런 두 정상의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등 공신은 단연 북미 접촉을 진두지휘해온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내정자의 깜짝 평양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함께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송환까지 이끌어냈는데요. 미국 측에 이렇게 북미회담 준비에 키맨 역할을 톡톡히 해낸 폼페이오 장관이 있다면 북한 측엔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 김영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회담 직전 미국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회담 개최 확정을 끌어냈는데요. 감독상의 영예를 하는 주역들인 만큼 후속 회담을 앞두고 더 바쁜 행보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미회담의 각본상입니다. 역사적인 북미 공동합의문의 기초를 다진 주역들이죠. 양측 실무협상팀 대표였던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공동 지필로 각본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두 사람은 판문점에서부터 싱가포르까지 무대로 옮겨가며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끝에 세계의 단판 최종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우조연상은 누굴까요? 이번 회담에서도 어김없이 오빠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회담 테이블에 배석하진 않았지만 업무 오찬부터 공동합의문 서명식까지 일정 내내 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보좌했는데요. 북미회담의 결정적인 장면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며 실세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반대로 나무조연상은 내 업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비밀리에 활약해온 앤드류 김에게 돌아갔습니다. 김 위원장을 만나는 폼페이오 장관 뒤편에 하늘색 넥타이를 맨 백발의 중년 남성 보이십니까? 바로 미국 중앙정보국 CIA 내 북한 정보 수집과 대북 공작 업무를 맡은 코리아 임무센터의 앤드류 김 센터장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앤드류 김은 폼페이오 장관의 오른팔로 그동안 북미의 물밑 대화를 조율해 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 스틸러상의 주인공은 단연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이자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을 주장해 북한의 반발을 산 당사자였죠. 게다가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회담 전에도 쓸쓸하게 창문으로만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을 지켜본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같은 사진 속의 볼턴만은 굳은 표정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악수 순간에도 김 위원장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볼턴은 다소 굳은 얼굴로 살짝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볼턴도 김 위원장 앞에서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날이 올까요? 북미 정상회담, 남은 트로피는 단 한 개입니다. 대화의 다리를 놓고 취소 직전까지 갔던 회담의 불씨를 살린 주인공에게 수여할 1등 공로상인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토록 환하게 웃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덕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만남을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시종일관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도 때로는 생각이 많아지는 듯하고요. 한편으론 뿌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북미 회담이 취소 위기에 놓였을 때 문 대통령은 깜짝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 재개라는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운전자 외교로 새로운 역사가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확실한 방향은 설정되었으나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미 두 정상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만큼 앞으로 이어지게 될 숨가쁜 일정이 한반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의 주역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이자 세계 평화의 출발점에서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봅니다.